지금 저희가 왜? 지금 가방 놨 아 진짜? 네. 매지 말라고? 그거는 큰 거라서 아니 그냥 요 옆에 근데 요 옆이요? 밑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회장님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를. 그죠? 그러면은, 예. 네, 그래서 여기가 5층 말씀드린 아까 그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1905년부터 이제 60년대까지 작품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교과서예요, 여기가. 진짜 작품이 많고, 유명한 작품들 다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밖에 전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고, 조금 있다가 오시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현대 이게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순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연대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면서 조금 주요 작품 같이. 없으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미술관의 특징은 특히 프랑스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컬렉션 안에 들어간 거는 근데 물론 말하자면 다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법적으로 국가 컬렉션에 한 번 들어온 건 나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작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쪽에 이쪽으로 그쪽에서 보세요. 그러면 한두 둔만 넣으시고. 다들 이게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앙리 마티스의 이제 루마니아 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 말하자면. 근데 마티스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너무 유명한 이름이라서. 자, 그래서 야소파라고 합니다. 야소파라는 어떤 수호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말하자면은 사실은 미술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죠. 정, 반, 합, 정반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조가 나오면 거기 약간 그거 문제 있어. 이렇게 다르게 해보자. 그래? 그럼 또 다르게 해보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인상주의 화풍이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했고, 근데 이제 마티스 같은 사람은 물론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그럼 나는 좀 다르게 해볼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색채예요, 색채. 굉장히 강렬한 어떤 색채. 그러니까 그 회화를 구성한 요소가 점, 선, 면, 색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이 색채고, 자, 이미 아시겠지만 현대미술은 이미 그 19세기 넘어오면서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해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진도 이제 발명이 됐고, 똑같이 묘사하는 거 사실 사진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다 결국은 예술가들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형적으로 표현해볼까? 세상을 보는 걸 이렇게 해볼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인의, 사실 제목은 굳이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인적인 표현은 별로 없어요. 되게 이제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경에 있는 어떤 색깔,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마티스가 굉장히 아라베스크 문양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불로 이제 드랑이라는 또 이제 작가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가 남불이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밝은 색채와 이런 거에 너무 경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색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사실 이 뒤에 칠하는 거는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이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이 마티스는 어떤 배경도 그냥 똑같은 요소로 결국은 색채를 탐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대상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은 사실은 마티스가 여긴 없지만 그 단계별로 또 사진을 찍었어요. 한 열 시리즈인가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와서, 우리가 결과물을 보는 건 이거 하나지만 또 그 뒤에는 또 작가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저기 브로르포브라고요? 포브라고 그러죠. 네. 노루 색깔이란 뜻인가 보군요.
아, 그래요? 저는 야수, 저는 동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자, 다음 작품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요 공간은, 브랑쿠지 작품들이에요. 브랑쿠지.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얼굴이 이제, 누워있는 이제 얼굴이 있는데, 라뮤즈 엉덩이, 그러니까 잠자는 뮤즈? 뭐 이런 뜻인데, 뮤즈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주로 여자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스 이제 그 옛날에 그 음악의 신? 약간 음악이랑도 관련이 있었고, 제사하고도 관련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되게 누드의 어떤 여성상으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건데, 이 프랑코즈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얼굴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브랑코즈라는 작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토 pompidu의 아틀리에 브랑코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작가가 죽으면서 사실은 모든 자기 아틀리에와 작품들을 다 나라에 기증을 했어요. 프랑스에다가. 사실 루마니아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정말 작업만 하신 분이에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 임은찬 피아니스트 생각이 났는데 그냥 뭐 다른 거 아무 연애도 안 하고 다른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작업. 근데 이분이 이 브랑코즈가 또 유명한 이유는 이 아까 회화에서 피카소를 말씀드렸지만 이 조각 분야에서 또 브랑코즈는 또 굉장히 현대 조각에 아주 획을 긋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로댕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로댕이 이제 로댕 자체도 이제 모던 조각으로 이제 발전이 많이 있었지만 야, 너 나랑 일하자.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나하고 와서 작업하자 그랬는데 아 됐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각을 하고 싶지 않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개념적이고 어떤 유기적인 형태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잠자는 뮤즈라는 게 사실 뭐가 생각나세요? 이 동그란 거 이거? 길쭉한 거? 지금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난형이라고 그러죠. 요 난형 어떤 그런 본질, 원형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이 잠자는 뮤즈를 20년을 이 작업을 했어요. 정말. 근데 브론즈로도 하고 대리석으로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렇죠. 달걀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이게 또 특히 브론즈로 돼 있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불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네요. 굉장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어떤 정적이고 이제 고요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아까도 사실 제가 색채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새 또 오방색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야 그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문화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유명한 브랑코즈의 작품입니다. 자, 다른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잘 보시면은 뜬금없이 무슨 뭐 드레스 같은 게 보여요. 자, 이거는 특별전이 사실은 같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상 있는 전시는 아니고 이렇게 프랑스 현대미술관에서 보시면은 특이한 것들이 기존의 소장품하고 이제 약간 접목을 해서 어떤 테마전 같은 거를 많이 기획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요번에 특이하게 패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패션 작업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뭐 입센로헝, 무슨 샤넬, 뭐 이세미야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채적으로 같은 뭐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이 그런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방은 사실 독일 표현주의 방인데요.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칸딘스키 작품도 보이고요. 뭐 저쪽에 보면 키르히너라는 작품도 있는데 독일 사람들 작품이에요. 여긴 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리고, 칸딘스키는 제가 조금 더 멀리 가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을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아주 예쁜 소녀가 이제 앉아있는. 근데 아까 우리가 마티스 작업을 보고 왔는데요. 이것도 마티스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은 고양이의 소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근데 마그리트 이름이 데인데요. 사실은 마그리트라는 소녀를 그린 앙리 마티스의 그림인데, 누군지 아세요? 마그리트가 누굴까요? 왠지 작가하고 관련이 많은 사람이겠죠? 작가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딸이에요, 딸. 그래서 자기 딸인데, 우리 요새 말로 이제 딸바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딸바보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혼한 부인한테 난 딸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딸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아버지 작업에 이제 모델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얼굴을 보시면, 이거 똑죠. 아까도 보시면은 그 접근이 비슷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배경의 굉장히 색채에 이제 신경을 썼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얼굴의 표현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인상적인 거, 그 색깔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상화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어떻게, 이제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걸 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조금 가시면은 또 초상화가 하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실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도 마티스의 작업이에요. 자, 이거는 누굴까요? 이것도 그 딸바보 딸이에요. 이거 딸. 마그리트 작업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는 1911년 정도에 이제 했던 작업이고, 이거는 1914년에.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굉장히 블랙하고 블랙 핑크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근데 굉장히 어떤 면을 쓰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초상화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점점 이제 색채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배분이라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대상을 그렸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물어보시고, 네. 엄마의 배 녹색으로 칠했어요. 아, 그거를 제가 마티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색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채는 뭐 어두운 색,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두운 색, 뭐 밝은 때는 밝은 색, 이렇게 하지만 작가들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나의 인상과 나의 감정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새는 그런 작업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러면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샤갈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뭐 에밀 놀데, 오거스트 마케 다 이제 독일,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표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 미술사를 다 얘기하기는 또 여기서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9번 방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작업이 이제 피카비아 작업이고 왼쪽에 있는 작품이 이제 칸딘스키 작업입니다. 자, 칸딘스키를 아까 이름을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올라오면서 계단에서도 칸딘스키 이름을 봤었잖아요. 어디 있었죠? 그 이름이?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비빌리오 때. 자, 비빌리오 때 칸딘스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현대미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칸딘스키는 워낙에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법대를 나와서 법대를 나와서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또. 그래서 정말 탄탄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되었는데 무슨 파리가 물었는지 어떤 벌레가 물었는지 하여튼 예술이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예술 쪽으로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추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로 본격적인 추상. 그러니까 이제 색채에 관심, 어떤 면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렇게 조금 발전됐다는 걸 우리가 보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칸딘스키부터는 이제 정말 추상. 그 말은 뭐냐면
그 모양이 보이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뭐를 그렸지?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거의 단서가 없는. 자,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도 사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었고, 그래서 음악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독일 표현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그 표현주의 작가들하고 같이 뭐 마케라든지 놀데라든지 이런 작가들하고 함께 이제 청기사파라는 그 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옛날에 어떤 그런 예술하고 조금 다른 걸 해보자. 약간 근데 조금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조금 더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면의 어떤 걸 표현하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표현주의 이제 청기사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아직도 모양들이 보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점, 선, 면 이런 걸로 이제 완전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음악적인 어떤 느낌인 거예요. 내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거를 참 우리가 칸디스키 안에 들어가 보질 못해갖고, 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되게 경쾌하고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조화를 보는 거죠. 색깔이라든지 형태의 어떤 그런 조화를 보는 건데 조금 어려우시죠? 아니죠. 아니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가들이 그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되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조금, 뭐, 물론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나는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약간 조금, 그리고 이건 나의 탐구고, 그래서 이분 항상 음악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셔서 음악이 심지어 미술보다 상위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음악가들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표현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초성화라든지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거는 일종의 그거는 그냥 멜로디다. 근데 나의 그림은 뭐다? 오케스트라야. 교향악이야. 나의 그림은. 그러니까 조금 그게 잘못 들으면 좀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구상은 좀 단순하다는 거죠. 그냥 좀 단순한 개념의 음악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은 교향악. 그러니까 전체가 어우러지는 어떤 많은 점선면 색채가 어우러지는 어떤 교향악과 같은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치유하신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정말 잘 보신 거고요. 근데 칸디스키도 사실은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지금은 약간 되게 이렇게 흐릿흐릿한 이렇게 선이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작품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가시면 되게 이렇게 명료한 작품들도 있거든요. 좀 다른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조금 돌아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좀 그래도 오셨으니까 여기도 한 바퀴 돌죠, 뭐. 그래서 지금 이 마크들이 이게 패션 전시하는 것들 보니까 굉장한 마크들, 그러니까 좀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념으로 갖다 놓은 거네. 뭐 양념, 선전도 할 겸.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또 후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운영비에 이제 또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1905년도 이후에 네네. 네. 전 그 이후에 그 현대적인 미술의 감각은 그 사조가 뭐예요? 트렌드가? 1905년 그때 그 피카소가 했던 그 거.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계속 바뀌죠. 계속. 예, 근데 그때 이제 입체파도 나왔다가 또 거기에, 예, 그게 입체파가 이제 피카소 말하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리 입체파고, 뭐 이런 거. 달리는 또 이제 초연필주의거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이제 로버트 들로네, 호베르 들로네는 작가의 작품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느끼는 거 항상 공부하는 게, 저도 사실 미술사를 저는 한국에서부터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책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큰 작품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정말 우리가 파리에 살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까이 이 정말 명작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너무 저는 새삼스럽게 또 감사한 일이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는 제목이 마네주 드 코숑, 그뭐 말하자면 뭐 돼지 회전 목마. 근데 사실 별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 이 호베어 들로네는 약간 그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파,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가 했던 그 부류하고 거기서 조금 아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태의 미술을 하셨는데, 그거를 오르피즘이라고 해요. 오르피즘. 그게 뭐냐면, 오르페우스 아시죠? 오르페우스가 뭐예요? 그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의 신. 그리스의 그 음악의 신.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한 입체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형적으로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동글동글한 모양이 중첩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되게 재밌고 약간 되게 밝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투영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색채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빛을 연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상주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인상주의가 이제 정말 그 아틀리에에서 갇혀서 그림을 그리다가 정말 자연광에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서 정말 진짜 빛의 효과를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인상주의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채와 빛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중간에 또 뜬금없이 발이 있어요. 발이, 이게 뭘까? 근데 이게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 이게 어떤 유원지 같은 데 있죠. 이게 뭐 회전 목마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바이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킹도 있고, 뭐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 이제 누가 이제 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하나의 순간을 좀 그렸던 그런 느낌이고,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이 트리스탄 짜라라고 해요. 이 사람은 또 다다이즘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초현실주의, 그 뒤샹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 다다이즘의 또 이제 유명한 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사람. 근데 되게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당시에 그 작가들이 미술만 한다고 미술가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뭐 춤추는 사람, 이렇게 다들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저기 써 있는 게 호베의 소니아 들로네.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 사실은 부부가 이제 많이 작품을 하셨는데, 사실은 호베어 들로네가 더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성주의 미술사를 얘기할 때 이제 소니아 들로네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또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제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여성 작가들이 좀 묻히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그렸는데 그게 남편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로댕 같은 경우, 로댕하고 까뮤 클로델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서도 아직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한 바퀴 돌려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들로네 작품, 오르피스 저기는 사람들이 역시 많군요. 샤갈바. 자, 들어오세요. 자, 이 방은 이제 12번 방은 샤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 방입니다. 저도 사실 저 작품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너무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이제 다 저기만 몰려 있는데, 자, 샤갈은 사실은 뭐 너무 유명한 작가고요. 저희가 모르는 사람도 샤갈은 알잖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색채 사용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꿈꾸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색깔이나, 네? 샤갈이요. 네네. 네네. 네. 글쎄, 그거는, 아니, 레플리카는 없고 다 진품인데요. 네. 진품이에요, 진품. 다 진품인데, 아마 처음에 뭐 소장하셨던 분의 어떤 그것도 있을 거고,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모르는데,
아마 이거는 정말 그게 보호가 없네요. 근데 다들 안 만지시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샤갈은 뭐 저기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태생이죠. 러시아 태생인데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현대 역사에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파리에도 이주를 했었고, 근데 또 무슨 세계 전쟁이 또 터져서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또 나치가 오는 바람에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서 이제 생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주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사랑. 그러니까 뭐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나의 고향에 대한 사랑. 내가 두고 온 고향. 그리고 자기 부인. 그 벨라라고 하는데, 그 여기 말고 아니 이름이 벨라예요. 이름이. 차갈이 고향이 벨라루스. 아, 그 비엘로루시 그죠. 그죠. 예. 그 부인이 왜 이렇게 부인 크게 그려놓은 이제 그것들. 내가 그렇게 크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큰데. 그래서 뭐 얘기했지? 그래서 벨라라는 그 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에 대한 사랑. 자기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유대교 그 전통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동물이 많이 나와요. 동물도 많이 나오고, 자기 이제 어린 고향,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약간 몽환적이고 꿈 같은 어떤 색채를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딱 떨어지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봐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넣었어. 막 에펠탑, 노트르담, 나는 파리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걸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옛날에 그 고향의 추억, 막 그 마차 뭐 이런 것도 넣고, 그래서 되게, 근데 사실은 되게 저는 여기를 이렇게 샤갈을 다른 방으로 놓은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샤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따로 둔 것도 있지만, 이 샤갈은 또 그 당시에 사조의 사람들이랑 섞이고 싶지 않아 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지 마. 나를 입체파, 나를 뭐 야수파, 뭐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마. 거기 속하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작업을 이제 했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어떤 색채라든지. 근데 정말 샤갈은, 굉장히, 뭐랄까, 대체 불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저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아줌마가 너무 오래 얘기를 나갈까요? 자, 저는 이제 에펠탑에 좀 멀리서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펠탑의 연인들, 그러니까 본인이랑 자기 부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저기 멀리 보이면은 저 유대교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 그게 자기 결혼식이죠. 결혼식에 대한 추억.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자기 모습.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에펠탑, 내가 사랑하는 파리.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자기 고향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어떤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 나무의 형상이 정말 전반적으로 스퀘어적으로 쭉 위에까지 이제 꽉 차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뿌리에 대한 질문.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의 뿌리는 파리인가? 나의 고향인가? 뭐 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도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저희한테 또 얘기하는 게 많은 것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사실 뭐 천사도 있고 뭐 소도 있고 그런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옴니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사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요새 그냥 디지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요새 정말 쉽게 하는 콜라주라든지 어떤 이런 게 지금이야 되게 이렇게 흔한 일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되게 획기적인 어떤 접근이었던 거죠. 노렌즈 감독입니다.
색깔이 너무 빛나는. 그래요? 네. 상당 노래 알렸어요. 요것도 들로네 작품. 자, 요 들로네 작품도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볼까요? 자, 여기는 아직 조금 이렇게 아직 오르피즘의 작업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진전되지는 않았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가의 우리가 항상 대표작을 기억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거기에 닿기까지 무수히 많은 작업들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거 들로네야? 들로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정말 끊임없는 탐구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작업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 여기는 뭐 특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그냥 색채를 쓰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제는 정말 구상적인 게 안 보이는 거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소니아 들론의 아까 말씀드린 부인 작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구상성이 남아있죠. 소녀라는 게 보이는데 그 모델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색과 면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상화라든지 그런 거랑은 작업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빛, 색채 이런 거에 관심을 밝죠. 그렇죠.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아 들론의 로베 들론은 정말 저도 딱 생각하면 밝은 색채 활동적인 어떤 활력? 그런 느낌이 들고, 이제 음악적이라는 거를 솔직히 저는 발언은 못 넣겠지만, 음악이 있다니까 또 음악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알고 보시면은 사실 조금 더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볼까요? 또. 그렇죠. 과덕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근데 또 이렇게 선배처럼 꼭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발전한 거죠. 색깔로 명암을 주고 네,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어두운 색깔 그렇게만 이제 어두운 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도 이제 페르낭 네제 해가지고 여기도 그냥 쭉 한번 둘러보시고 곤찰바도 유명한 것도 있는데 또 그룹이 있어. 자 여기가 바우하우스 얘기 들어보셔요. 바우하우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이제 점점 예술과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저 아줌마 나를 자꾸 따라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추상들하고는 또 되게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활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정말 절대 추상이라고 해서 사실 추상을 얘기할 때 차가운 추상, 따뜻한 추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느낌적으로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차가운 추상인 거죠. 뭔가 선 탁 떨어지는 거. 우리가 봤던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몽글몽글 두리뭉실 하면서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따뜻한 추상이라고 하고 색깔적인 면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기하학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기하학이 수학 이런 게 되게 또 동떨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형태에 대한 어떤 연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해서 기하학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작업으로 이제 예술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자. 여기도 특히 설명드릴 거는 없는데 한 바퀴 돌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왜요? 그럼 아니야. 자, 그래서 저기로 나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칸딘스키 작업. 아까 보여드린 칸딘스키랑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또 저기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그 과도기 작품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게 되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아까 우리가 봤던 칸디스키 작품보다는 굉장히 뭔가 명료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어떤 음악적인 악상이라든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듬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하는데 뭐 어떨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느낄 때도 그렇죠. 그런 걸 또 느낌이 오셨으면 진짜 약간 살짝 어떨 때 보면 음표 같은 그림이 약간 보이기도 하고 콩나물 같기도 한 것이 약간 좀 뭔가 움직이는 유기체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이랑 저 작품이랑 이제 칸디스키 작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격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런 그 마켓에 나올 수 있죠. 다른 컬렉션이 안 된 우리 저 옆으로 갈까요? 제가 혼나고 있네요. 만져가지고. 몬드리안은 사실은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릴 거라 가지고 조금 더 큰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몬드리안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작품은 뭐 네덜란드 사람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되게 검은 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차가운 추상의 정말 대명사거든요. 되게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근데 이분이 어디에 가서 너무 좋아했냐면 뉴욕에 가서 이제 그게 너무 기뻤던 거지. 그 길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길이 내 작품처럼 돼 있어.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가시면은 조금 더 원색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이제 보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대고 그렸을까요? 자 아니고 테이프로 작업을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은 자로 했을까 싶은데 자를 이용하지 않고 테이프, 스카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테이프로 많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몬디리안도 사실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풍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상한 나무가지가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쳐가지고 한번 구글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로 그린 거, 두 번째 그린 거, 세 번째 그린 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점점 이제 아주 그냥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형태를 간결하게 만들어 내가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 자, 우리 좀 이동할까요? 네. 왠지 다른 그룹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사실은 이 공간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아놨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호수도 있고, 앉아서 해도 쬐일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야.
지나가면 그냥 나가야 돼. 그러면 저쪽에서 왼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 굿상이라서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세요. 사실은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순서적으로는 그 지금 저 다른 그룹이 설명하고 있는 이제 뒷샹 그 작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또 선점을 한 관계로 저희가 이제 또 혼날까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너무 유명한 스타일만 봐도 딱 아시겠죠? 달리 살바도르 달리 약간 그 초현실주의 그때 이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나 오늘 네, 시계가 또 되게 특이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굉장히 사실은 이 초현실주의 다다 그 사조들이 되게 문학적인 작품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초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달리는 그 어디지? 그 11구에 있는 그 이렇게 막 프로젝션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네, 리미에어. 리미아가 하는 거 거기서 이제 달리 전시를 크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초현실주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앙드레 브르통의 작업실인데 여기가 그 앙드레 브르통이라는 사람이 그 초현실주의 어떤 그 사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약간 재현을 많이 해놨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프리카 조각이라든지 그 이 당시에 그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조각 이런 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빈용의 처녀들 사실 그것도 이제 아프리카 마스크에서 이제 얼굴 표현에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참 저 사탕이 지금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거 포지 사탕? 저 슈퍼에서 본 것 같은데 약간 포장만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도 내려가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작업실을 그냥 재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참 그거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밑에도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기존 컨텍스트에서 뛰어와서 그대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맥락에서는 좀 벗어난 거죠.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있는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기존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좀 보존을 하고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저기 갔나요? 저 아줌마 아직도 있나요? 그럴까요? 듀샹이 그러면은 설명을 드리고 근데 모양을 너무 다 잘 아시니까 그 변기 모양 있죠? 변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기를 사실 이렇게 눕혀놓은 형상으로 되고 사실은 그게 막신 듀숑이 이제 프랑스 출신인데 이제 뉴욕의 어떤 그 독립미술가 협회 이제 전시에다가 이제 출품을 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그 변기를 그냥 사가지고 거기다가 R 뮤트라고 이제 사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두고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어땠겠어요 반응이? 이게 무슨 그래서 그냥 뭐 그거를 전시도 못했대요. 결국에는 전시도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다가 실제로 원본은 사라졌어. 어디 없어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원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항상 원작, 오리지널 사실 거기에 대한 신화가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예술이 뭐냐? 예술이 뭐냐? 자, 내 손으로 만든 것만 예술이야? 자, 그러면 장인하고 다른 게 뭐야? 아티스트? 아티전? 뭐가 차이야?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만든 것만 예술이 돼야 된다는 법이 어딨어? 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개념이 이제 레디메이드라고 해요.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떤 작가의 즉흥적이고 어떤 자발적인 아이디어로서 예술 작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가 지금도 조금 응?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게 파격이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아무나 다 작가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중요해. 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그 그 변기는 없어지고 제목을 그리고 변기라고 안 했죠. 아세요 제목? 그죠? 나 퐁텐 그죠? 퐁텐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래는 변기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눕혀놨죠. 그러니까 약간 살짝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짝 비틀고 그리고 샘 변기 모양은 변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원래 컨텍스트에서 살짝 비껴 나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자기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저기 이제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와인병 말리는 거거든요. 저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저것도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작업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옆에서 보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공성이 겹치는데. 글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정말 뭔가 대단한 어떤 그것처럼 이렇게 또 미술관에 와서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미술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 사람이 없네요. 여기도 이제 약간 초현실주의, 여기 들어오세요. 자, 초현실주의는 사실 잘 보시면요. 표현하는 것 중에 잠을 되게 많이 표현했어요. 잠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많이 얘기하죠. 자, 우리 여기 너무 좋은 공간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이제 왔는데 여기는 호환 미로의 작업입니다. 블루 시리즈라고 연장을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세 개를 만드셨는데 사실 굉장히 정적이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동양적인 정신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점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시고 뭐 미로, 칼도 뭐 이런 또 오나요? 호환 미로라고 호환 미로. 여자 작가님 남자. 종이 요즘 여자분. 호환. 예, 선 사람. 네네. 네. 예. 자, 옆으로 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거 보시면. 아니,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어떨 때는 뭐라 그러고, 그래요. 여기 또 유명한 작품. 여기 이제 프리다 칼로. 칼로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루브르에 모나리자가 있다면, pompidu에는 칼로가 있다. 아까도. 그래서 되게, 프리다 칼로는 좀 영화도 나왔었고, 그죠? 되게 많이 들었던, 작가일 텐데, 18살에 되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작가고요. 그리고 게다가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이 그 유명한 작가가 또 바람을 펴가지고 평생 그렇게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또 그럴 일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또 뭐 그러면 그러는 거지 또.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화상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뭐지 순학질 여사 같은 이 눈썹 되게 남편이 바람 필만 안 해. 아니 사장님
아니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시다니. 그래 막 이렇게 눈썹이 거의 붙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사실은. 칼로 사진도 보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염도 약간 있어요. 수염도 약간 있고 여기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날개라든지, 그러니까 색채적으로도 굉장히 그 칼로의 특이한 그런 강렬한 색채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자기 몸에 완전 이렇게 막 피 흘리는 어떤 자화상의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리다 칼로는 여성주의 또 미술 얘기할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피카소가 있네요. 브라크도 있고. 사실 파블로 피카소, 뭐 브라크 다 입체파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었는데, 둘은 또 되게 그 좀 라이벌? 약간 그런 관계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브라크하고 이제 피카소. 근데 상대적으로 피카소가 훨씬 유명한데 브라크는 조금 이제 안 유명하잖아요. 조금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사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참 이게 운때도 맞아야 되고, 어떤 화상을 만나느냐, 어떤 갤러리스트를 만나느냐, 그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다 모든 운때가 맞아야 되고, 사실 사업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사업도 이제 어떤 때서 어떤 분을 만나시느냐,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피카소가 엄청난 사업자. 그렇죠. 그렇죠. 결혼도 너무 많이 했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여튼. 빛을 운삼이라는 게 바로 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카소 작품이 또 다 많이 다른 데로 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남아있네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명사잖아요. 그림 얘기할 때 정말 피카소라는 게 그 정도 이제 위치를 잡았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고, 글쎄, 저도 여기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기 뮤제 피카소가 있잖아요, 파리에. 거기 가시면 더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되게 티피컬하게 보지는 않으시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과도기 작품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의 어떤 그 과정으로 가는. 자, 아까 저기 사장님이 세잔 얘기하셨는데, 여기 세잔 작품 있네요. 세상에.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세상은 저 영화를 찍은 줄 알았는데. 빅두아, 쌍빅두아. 그렇죠. 너무너무 정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그렸나 싶은데, 되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약간 뭐가 안 맞아. 뭔가 이렇게. 그렇죠. 잘 보신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현에다가 목적을 안 뒀다는 거죠. 그 어떤 구겨진 형태라든지 그림자를 표현하는 어떤 색채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세잔이 사실은 세잔이 근데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워낙에 여기, 그래서 오르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갑자기 제가. 근데 이상하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아닌데, 원래.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제가. 1899년이잖아. 그러면 이게 1905년부터 있는 건데. 저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데 빌려온 건지 아니면 여기 컬렉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있는 이유를.
여기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아까 사장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 큐비즘으로 가는 어떤 관문을 열어준 사람이죠. 말하자면은 세잔이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피카소도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보시면은 서로가 다 이제 뭐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도 또 영향도 받고, 이제 다 그런 관계에서 발전하는 거죠. 뭐 마치 고갱하고 고호가 그런 관계였듯이. 둘이 별로 이렇게 서로 뭐 이랬지만 또 교류도 했고, 서로 영향도 미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 움직여 볼까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참 스토리를 만드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전시를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이 많았냐면, 예를 들면 그거를 꽁터푸앙이라고 해가지고 루브르 같은데, 예를 들면 루브르 같은데 현대미술 작품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내가 이거 보러 왔냐. 근데 뜬금없이 이런 걸 갖다 놨냐. 근데 그게 파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고 얘기거리를 만들고. 자, 여기도 그냥 쭉 한 바퀴 돌아볼까요? 듀뷔페. 자, 듀뷔페는 저희가 좀 지나가면서 그냥 말씀드릴 건데, 이 밑에 가서 또 볼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하고는 굉장히 다른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이게 두껍게 해가지고, 듀뷔페는 약간 아흐 무리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어린이 같은 미술? 약간 좀 그런 작업을 했던 분이에요. 코브라. 여기 이제 코브라라고 하는 사조의 작품들. 내려갈까요? 벌써 3시 반이야? 한참 남았는데? 쭉 한 바퀴 돌고 이제 밑으로. 여기 사람들이 없죠. 왜냐면 대표작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다들 알아서 잘 보시겠지만, 이런 것도 보면은 야, 이거 나도 하겠다. 약간 이제 그런 말씀도. 그렇죠. 잘 보신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해보셨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저희도 학교에서 이제 어떤 미술 교육을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뭘 찾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뭘 그렸지? 약간 좀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 어떤 필체, 여기 조심하세요. 색깔이라든지 필체라든지 이게 속도라든지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 걸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 맘이야. 내 맘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 이거 완전히 내 마음에 비가 내리는 그거 같네. 엉망진창인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작가의 의도는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미술사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관객으로서 작품을 보는 거고, 이거 너무 난해한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서 뭔가 하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추상 작품에서도 내가 이게 나한테 어떤 뭔가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이거 무슨 모양 같은데?
그러면 또 나한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는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루브르 같은 데는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 만큼 이제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전달이 되니까 좀 다르지만,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바퀴 쭉. 여기도 듀비페 작품이네요. 네. 그러니까 듀비페도 보면은 굉장히, 혹시 그 불론의 그 공원 아세요? 그 이름 아시죠? 그 중간에 크게 돼 있는 그게 듀비페 작품이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진짜 파리에 산다는 게 진짜, 공원에 놀러 가는데 듀비페가 있네? 그래서 정말 애 데리고 놀러 갔는데 막 그 앞에 있어. 또 와, 너무 정말 좋은 데 살고 있다. 저는 또 미술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신격화된 거죠, 다. 그런 그 미술사의 작가들이, 와, 내가 저 작품이랑 같이 살고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살다 보니, 에펠탑도 그냥 동네 탑이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애를 키워주시라고 2년을 여기 계셨는데, 처음엔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에펠탑! 그러더니 가실 때는, 아이, 그냥 동네 탑이지 뭐. 그냥 한 바퀴 아침에 돌고 오고 그냥 별 의미 없다. 그러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유명한 작품이 저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저기로 사람들이 다 집중돼서 좀 그런 게 있어. 자, 이제는 점점 또 이제 시기가 앞서갑니다. 이제. 네, 6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조금 이 작품도, 이건 사실 제가 아는 분 집에 있던 작품이에요, 사실은. 제가, 저희 선생님, 저희 작가의 컬렉셔너였던 분이 가지고 계셨던 건데, 2010년에 파신 것 같아요. 자, 뽕피드에 파셨고, 개인 소작품도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화 같기도 하고, 어떤 만화적인 요소와 색채와, 이름이 홍시약인 것 같은데, 메어나, 오케이. 네. 그런 느낌. 의자가 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약간 순수 미술과 어떤 그 예술 쪽에, 사실 만화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좀 다른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60년대 보시면은 되게 광고라든지 대중 이미지, 상업적인 이미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술과 일상의 어떤 그거를 경계가 자꾸 이제, 일상을 예술로 약간 좀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마오네요, 마오. 모노리. 선생님, 저 네. 이건 캔버스를 이렇게 붙인 거구나. 그렇죠. 예. 제가 되게 작품을 아예 그릴 때 붙이는 거예요. 글쎄, 저도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자세히는, 근데 그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개를 붙여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보신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캔버스라는 게 어떻게 딱 이제 화면이, 스크린이 딱 네모나게 이렇게 딱 정해진 걸로 했는데,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내 맘이야. 내 맘대로 붙이기도 하고, 어떤 작가들은 심지어 캔버스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냥 벽에다 그리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엔 붙여서, 이미 먼저 붙여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브 클랑의 이제 블루. 이브 클랑 너무 유명하잖아요. 모노크롬. 끝내주죠. 우리가 다 보여, 저 안에. 블루, 블루.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이브 클라운 되게 블루로 유명한데 또 파랑이라고 하면 또 그 느낌이 안 와. 블루라고 해야 돼. 우리는 또 그 뭐지? 그 노래인가 영화인가? 무슨 블루 있었잖아, 우리 한국에. 그 뭐였죠? 뭐 무슨 영화인가? 무슨 블루. 아니 그거 말고 그 한국 영화 뭐지? 그러니까 그 블루라는 그대 안에 블루인가? 얘기해봤어. 네, 아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되게 이 색깔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분 작품으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그거 보셨어요? 그 여자 나체인데 블루를 찍어서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 클랑은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뭐 그냥 그냥 공중으로 뛰어서 그게 퍼포먼스야. 그리고 그 비디오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여기다 블루를 다 칠해서 그냥 엎어져요, 여자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탐구를 참 지금 생각하면 약간 또라이 같은 괴짜적인 그런. 예. 그리고 막 2층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그렇죠. 작가들의 세계란 참. 근데 원래 천재하고 또라이는 같이잖아. 그렇죠. 약간.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르망 작품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브제들을 막 붙여요. 이제는 이제 정말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서 주순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실제 아직 설치까지는 아니고, 분류를 굳이 하자면은 설치는 정말 공간을 진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기 뒤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그 아르망도 그렇고 세자르도 그렇고 왜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하철에 왜 그 포스터 뜯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걸 뜯어서 작품으로 그러니까 콜라주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가 왜 그 뭐지? 광고지를 띄고 콜라주를 한 것도 있고, 아예 그거를 왜 이렇게 지금은 깔끔하게 띄고 붙이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덧붙여지고 또 찢어내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작품으로 제시한 사람도 있죠. 찢어지고 뭐 이런 네네네. 그거를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성블라주라든지 콜라주라는 게 뭐 우리 항상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다 프랑스에서 온 말이죠. 자, 조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여기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벌써 지치시면 어때지? 5층밖에 안 끝났는데. 여기 있는 작품이 이제 몬드리안 작품이고요. 아까 조금 보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작품보다는 조금 더 이게 지금 82년, 그러니까 제목이 뉴욕시티예요. 뉴욕시티. 그러니까 딱 뉴욕 느낌이 좀 나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뉴욕에 왔더니 이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길이 막 이렇게 나 있어. 이따가 너무 막 경도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 뉴욕의 어떤 밝음, 그런 어떤 활력, 그리고 그때 또 유행했던 게 있죠. 재즈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뉴욕 부기우기 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제목이. 네, 맨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굉장히 어떤 그 재즈라는 음악에 되게 뭐 비밥도 뭐 그 장르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러고, 어떤 막 교차하는 그 뉴욕의 그 맨하탄의 그 어떤 절제된 어떤 그런 도로, 이런 거를 자기의 추상적인 거랑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특징은 검은색이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 조금 더 전에 작품은 검은색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뉴욕 작품으로 가면서 조금 원색, 삼원색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이프예요, 테이프야. 이게 잘 보세요. 자가 아니고. 네. 뽕피도 썼는데 셰프가 나오고. 아, 역시 잘 보셨네요. 네네.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재밌는 거죠. 거기 플러스 오방색. 저는 요새 그게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게 오방색이지. 자, 그러면 이제 4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조금. 여기도 한 번 쭉 이렇게 돌고 갈까요? 여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건 없는데.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은, 근데 이거 아무도 이게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여기 아무도 안 들으시는데?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뽕피두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전시 안에 전시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긴 또 리오펠 공간으로 돼 있고, 아까 뭐 샤갈 같은 것도 전시까지는 아닌데 그 방을 이제 샤갈로 다 채웠잖아요.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 시기에 작업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이 물감을 두껍게 써요. 그래서 되게 이 마티에어를 되게 그때 약간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탐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껍게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 대표로 수행하시고. 근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질감으로 봤을 때 물감을 다른 상태에서 했던지 아니면 뭔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예. 했던지 했을 것 같아요. 긁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감을 이게 딱 긁는 건지 아니면 물감하고도 묻혀놓고 아니면은 중첩을 해놓고서 긁어가면서 이제 효과를 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놓고 네. 조금 깊게 긁으면 이 색깔이 나고 조금 덜 긁으면 이 색깔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층별로, 번에 예. 하나의 작업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작가가 이렇게 뭐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우연적인 그런 효과를 이제 하는 거죠. 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특징들이 또 큰 작품들이 많아요. 큰 작품들이 많고 특히 뉴욕 또 미국 추상으로 가면은 또 엄청나게 큰 그래서 또 쉬블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스코라든지 뭐 굉장히 아주 또 근데 또 거기는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현대미술의 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좀 육성을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영화가 또 되게 이제 요새 유명하고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옛날에 또 막 뭐 쿼터제니 뭐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좀 조금 효과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그 전쟁 있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그걸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 미술의 본고장 유럽이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걸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뉴욕 작품은 없지만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뉴욕 추상 얘기가 나와서 지금 로스코 전시가 지금 저기 퐁다시옹 루이비통에서 제가 끝났나요? 그게? 네. 아직도 해요? 기회가 되시면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 꼭 봐야 되겠다. 네. 보셨어요? 역시. 꼭 봐야 돼. 네. 자. 다음에 거기서 모이셔야겠네. 이 작품 제목은 의미하는 저도 이 슈프거즈가 무슨 뜻이죠? 이게? 염소? 자, 이거 저도 읽어봐야지 되겠는데요. 뭐 이것도 추상 작품인데. 슈프가 일단 머리인데 슈프거즈 뭐지? 슈프거즈가? 찾으세요.
이 사람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사람. 캐나다 사람. 리오펠 이름이 나도. 너무 가까이 갔다. 우리 또 갈까요? 이제 4층으로? 지금 저기 이렇게 앉아서 저거 지키시는 분들 다 논문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석사생들, 박사생들, 그 현대미술 쪽에 하시는 사람들, 저거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저 일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왜냐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아주 고역이. 한 바퀴 돌고 나올까요? 쭉 알면 내려갈까요? 그냥 쭉 갈까요? 네. 그래서 혹시 동네 이름 아닌가 싶어 찾아봤더니 어. 동네 이름이네요. 그래요? 프랑스에? 근데 저분은 또 캐나다 사람이더라고요. 예. 캐나다에도 불어를 이게지. 자, 이게 왼쪽에 베이컨, 프란치스 베이컨. 내가 작품 가격 이런 걸 알아다 드렸어야지 이게 재밌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베이컨 엄청 비싼 자. 근데 자꾸 이제 바꾸니까요, 이거를 거는 거를. 근데 이게 사실은 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약간 좀 다른 시차를 두고. Étude pour 3 figures au pied d'une croix. 오방색이 있어요 또. 근데 뽀삐도 와가지고 네네. 저도 한 3-4번 왔어요. 네네네. 그냥 뭐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네네네. 찍고 네. 확실히 선생님의 이렇게 전문적인 설명을 아이고. 받으니까 이해가 딱.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별로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캔버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재밌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네모나게만 이제 형태를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제 작가들이 어떤 그 캔버스 안의 세계 아니라 이제 그 밖에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또 그 슈파스라는 또 그 사조가 있었는데 그 슈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면에다가 받쳐주는 거에. 보시면은 약간 조금 일단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슈파스 그래서 재질의 어떤 마티아를 느끼는 것도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거 밖에 이제 관심들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놀이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가들한테는 이 캔버스라는 거 어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일상까지 가잖아요. 지금 사실은 4층에 내려가시면은 정말 이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보시게 됩니다. 네네. 네네. 대략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작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연습도 트레이닝까지. 네네. 이게 술라주 작품이 사실은 거기 꽁크인가요? 거기에 이제 꽁크라고 저 남쪽에 아세요? 꽁크야, 꽁크. 그 도시 이름이 거기 이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또 하셨어요, 이분이. 술라주는 정말 피약 술라주. 이분은 참 검은색 작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먹 작품이랑도 굉장히 좀 닿으면서 네네네 그렇죠. 어떤 이렇게 중첩되는 효과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술라주 작품은 미술 치유할 때 또 그렇게 많이
아, 슬라주야, 이름도 슬라주야. 근데, 어머.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저도 미술사 그렇게 오래 했어도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청소년들 약간 마음속에 검은, 그러니까 좀 그런, 응어리나 어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근데 희한하게 이 작품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언니 보여줘야겠네. 보여주면서 자, 너의 마음을 좀 표현해보렴. 자기 양심을 갖다가 양심을. 검은 거는 뒷말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아니면은 답답한 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고민이 너무 많고. 그렇죠, 일종의. 그래서 참, 저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떤 먹 같은, 사실은 우리 이배 선생님 아시죠? 이배 선생님. 예, 이영배 선생님. 그분 작업하고도 조금 이렇게. 네네. 결국엔 이제 먹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예. 그러니까 그 검은색이라는 게 참 재밌는 색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검어도 그냥 검은 거지 하는데 되게 보면은 뉘앙스도 있고 되게 세련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네. 제일 세련돼요. 그렇죠. 예. 참, 미인이 검은색을 제일 이렇게 검은색. 검으세요. 검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려갈까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4층이 현대. 그러니까 이제 아주 현대. 거기는 이제 짧게 그렇게 큰 작품들이 많아서 이제. 네. 꼭 봐야 되는 거면 네네네. 오셨으니까 돌기는 해야죠,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힘드셔, 지치셔. 좀 앉으셔야 되겠다. 빨리 그럼 내려갑시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 뻥피들을 정말 여기들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그 논문 쓰느라고 몇 년을 정말, 물론 내가 좋은 건데, 또 그게 또 고통도 있었으니까, 글 쓴다는 게. 근데 지나서 또 다시 보니까 너무 또 그런 것도 있어, 좋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알고 있었던 건데 의미가 되게 다르게 오는 게. 자,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고, 여기로 여기로 가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고요. 쭉,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그럼 다시 올라오셔서 찾으시면 되고, 이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세요. 한 층이지만, 그래도. 걸어가셔도 되고, 타셔도 되고, 다리가 아프신 분은. 네, 요만큼이에요. 논문 몇 년? 박사 논문이? 박사 논문 8년 걸렸나? 7년인가 8년? 아니, 제가 아닌가? 2008년인가 9년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2014년에 내가 심사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6년. 근데 내가 애를 낳았잖아. 그룹화가 다 마감이 돼가지고 좀 만나서 일찍이 나는 그게 근데 다들 퍼져 있어서. 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조금 휙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4층,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정말 60년대 이후부터
있었던 작품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근데 좀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자 여기로 금방 이동을 할까요? 자. 자, 여기는 지금 벤이라는 작품이야, 벤. 자, 근데 글씨체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벤 아시죠? 자, 우리 보면은 왜 수첩이니, 부책이니, 뭐 필통이니 해가지고 이 필체로 된 그걸 팔고 있죠. 지금도 팔고 있던데, 아젠다. 그러니까 이분은 니스에서 이제 에꼴드 니스라고 이제 플럭서스 운동 뭐 해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벤자민인데 이제 예술가 이름이 벤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이제 58년부터 72년까지 니스에 그러니까 가게를 연 거예요. 자기 이제 가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자기 일상과 예술이, 그러니까 일상이 다 예술이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무슨 뭐 음반 팔고 디스크 팔고 뭐 좀 뭐 중고 샵 이런 거였는데, 점점 이제 모든 거를 자기 작품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너 여기 지나가면 너는 살아있는 조각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조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술가의 이제 선언으로 나도 컨셉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미술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잡동사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좀 둘러주면서. 네네. 스트라스부르크에 전시했었던. 네. 아, 그래요? 네, 가게. 본인 그냥 뭐, 요쪽에 오시면 아마 네네. 이거는 그 공책 아잔다에 되게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체가 되게 특이하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진품. 왜냐면 우리 선생님도 니스에 계셨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지. 자, 그래서 되게 아주 독특한 필체죠. 하얀색으로 쓰고 되게 이제 티피컬한데, 이걸로 이제 상업적으로. 그래요? 이거 제일 다시.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자그당 지베어인데, 저거는 뭐예요? 정원의 느낌은 사실 안 나요. 정원을 자그당 지베, 겨울 정원. 근데 약간 그러면 뭐 하얀이가 눈 내린 정원인가? 약간 그렇게 저기 흰색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느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들어가 보세요.